남편과 저는 40 넘어 재혼한 부부입니다. 둘 다 첫 결혼에 사별을 했고 아이는 없어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말입니다. 전 솔직히 2번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소소한 일상을 누리면서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저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려 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을 일구면서 부부 금슬도 좋고 아이들도 잘 키우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결혼 생활 내내 크고 작은 이유로 이혼 직전까지 가면서도 애들 때문에 그냥 참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사회의 기준에서 본다면 전자의 경우가 행복한 인생 같고 후자가 당연히 불행한 인생 같겠지만 부부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는 정답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해서 저만큼 무심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남편을 만나 전혀 생각지도 않게 재혼을 결심하고 보니까 운명이라는 게 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40 넘어서 한 결혼이다 보니 치열한 사랑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편한 것 같지? 좀 더 나이 들어봐. 나중에 늙으면 그래도 등 긁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야. 친정엄마는 1살이라도 젊을 때 재혼을 하라고 성화가 대단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숫기가 좀 없는 게 단점이긴 한데 성실하고 의리 있고 책임감도 강해요. 내가 장담할게.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저에게 추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성품도 온화하고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장점이 참 좋았어요. 결혼하고도 남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웬만해선 잔소리를 하거나 싫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의 작은 실수는 그저 모른 척 넘겨주시고 설령 큰 실수를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야단치시면서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알려주시는 분이셨죠. 전반적으로 묻어나신 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신우도 착했습니다. 신우 부부는 아들 셋을 양육하면서 아등바등 사느라 늘 여유는 없었지만 이해심도 깊고 부침성도 있어서 제가 새 가족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비교적 무난했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나 분위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서 며느리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하고 무난해서 좋았어요. 하루하루 큰 변화나 어려운 일 없이 그저 소소한 일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전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재혼을 잘했다고 다들 부러워했죠. 야, 시어머니 무난한 거 그게 제일 복이다 보. 우리 시어머니는 뭘 해도 못마땅하고 뭘 안 하면 더 못마땅하고. 시집 온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전 첫 번째 결혼 때도 크게 시집살이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푸념에 완전 동의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시집 식구들 때문에 속 썩는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만큼 복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집 식구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따로 살았지만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집과 걸어서 5분 거리에 계셔서 이틀에 한 번은 반드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점심때 일이 있어 식사를 못하면 저녁에 퇴근해서라도 꼭 시어머니를 뵙고 드시고 싶은 거 사드리기도 하고 직접 장을 봐서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시누이도 연년생으로 아들만 셋을 낳다 보니 거의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들 하나만 키워도 딸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고 난리였는데
아들 셋은 정말 생활 자체가 힘들었어요. 전 시누이 대신 시장도 봐주고 가끔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었고 시누이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애들을 봐주곤 했습니다. 애가 없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잠깐 봐주는 건데도 집에 오면 거의 녹초가 될 정도였죠. 전 그런 시누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늘 도와주려 하다 보니 시누이도 제 진심을 알게 되면서 어느새 친언니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아들 셋을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갔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왔는데 첫째와 둘째는 깜짝 놀라 달아났고 시누이는 막내가 다칠까 꼭 끌어안고 넘어지면서 다리와 옆구리 골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당분간 제가 조카 셋을 맡게 되었어요. 아침에 애들 깨워서 첫째와 둘째는 밥 먹여 학교에 보내고 막내는 제가 출근하면서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학교를 마치면 알아서 시어머니 댁에 갔고 막내는 유치원이 끝날 시간에 맞춰 제가 데리러 가서는 시어머니께 맡겨놓고 다시 일하러 갔어요. 저녁에 퇴근해서는 시누이 병원에 들러 머리도 감기고 얼굴도 닦아주고 침대 시트도 갈고 필요한 수발을 들었습니다. 한 달 입원을 했는데 한 달만 일하는 간병인은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어차피 저녁 시간에만 잠시 돌보는 거니까 저와 서방님이 돌아가면서 시누이를 잘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서방님과 교대하고 나면 시댁에 와서 조카 셋을 데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씻기고 재우고 나면 그제야 저도 밀린 집안일을 했고 머리만 대면 잠이 들 정도로 고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의무적으로 시누이를 간병하거나 조카들을 맡은 건 아니었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힘들 때 의지하고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는 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퇴근해서 시누이 병실에 들렸는데 왠지 시누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제 눈치를 보면서 뭔가 말할 듯 망설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가씨, 저한테 할 말 있어요?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어요. 저 세은이한테 그냥 다 말할게요. 언니, 저 너무 원망 말아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시누이는 갑자기 양심 선언을 하겠다더니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미안하다고 말하다가 문득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핸드폰 속 사진을 보고 난 뒤 전 말할 수 없는 깊은 충격에 빠졌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 자체에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한 번에 결혼을 했었고 둘 다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처는 첫사랑이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줄기차게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남편은 그 여자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할 정도였대요. 시어머니처럼 묻어나신 분이 왜 반대를 하셨는지 말해주지 않아서 자세히 모릅니다. 우연히 남편 친구들이 술에 취하는 말을 들었는데 남편과 전처는 온 세상이 떠나갈 듯 연애를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군대 간 사이에 전처가 소위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고 다른 남자와 약혼까지 했대요. 그 사실을 안 남편이 혹시 탈영을 할까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물론 친구들도 노심초사했답니다. 암튼 제대한 남편은 그 약혼자에게 대결을 신청했죠. 무슨 중세 기사도들도 아니고 대결이라니 좀 뜬금없었어요. 남편 친구들도 모두 뜯어말렸지만 결국 두 남자는 육박전을 벌였고 약혼자가 코피까지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 일 때문에
전처는 파혼을 당했고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신 이유는 전처가 다른 남자와 약혼까지 했다가 파혼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파혼한 며느리가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어딘가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자기 아들이 군대 간 사이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정도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두 사람의 일은 두 사람만 정확하게 알 테니까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토록 진심을 다했다는데 어떻게 금방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할 수 있었는지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뒤에 남편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워낙 절친들이고 남편이 각별히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별도로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절친들이 술에 취해 주고받는 말의 대부분은 모두 남편과 전처의 연애담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떠들썩한 연애를 했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지 살짝 빈정이 상했어요. 하지만 재혼하기 전의 일이니 옹졸하게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전처는 결혼하고 3년 만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때 남편은 회사까지 휴직하면서 전처를 극진하게 간호했대요.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는 다른 곳으로 전이했고 2년 뒤에 전처는 눈을 감았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전처 옆을 지켰고 병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온갖 수발을 다 들었대요. 직접 목욕을 시키는 건 물론 나중에 전처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게 되자 일일이 밥을 떠먹여 주었고 항암 치료로 전처의 머리털이 다 빠지자 남편은 신우이에게 뜨개질하는 법까지 배워서 모자를 떠주기도 했답니다. 정말 눈물겨운 순해 보였어요. 병원에서 남편의 사랑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유명했답니다. 하지만 전처는 끝내 눈을 감았고 남편은 장례식 3일 내내 전처의 영정사진을 안고 통곡하다가 실신까지 했대요. 절친들은 전처가 죽고 혹여 남편도 따라 죽을까봐 서로 당번을 정해서 남편을 감시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전처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사람이니까 오래 가슴 아팠을 것이고 여전히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이해했어요. 저는 전 남편을 열렬히 사랑하진 않았어도 가끔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프니까요. 우린 이 녀석이 재혼 같은 건 안 하고 평생 수절할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재수씨. 근데 어느 날 재혼한다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랐다니까요. 놀라기만 했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목석 같은 놈을 움직였나 싶어서 우리가 몰래 재수씨 보러 가기도 했는데 재수씨 몰랐죠? 술에 취한 친구들은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색 없이 떠들었습니다. 남편은 술이 약하다 보니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금방 잠에 골아 떨어졌죠. 아무리 저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얘기라고 해도 친구들의 말이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에 은근슬쩍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사실 재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전 전문대 안경공학과를 나와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경 잘 맞추기로 소문이 나서 손님들도 꽤 많았는데 안경점 단골이셨던 어르신께서 어느 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돋보기를 맞추셨습니다. 그 친구 멤버 속에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돋보기 맞추러 오신 것도 까맣게 잊고는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아유, 어쩜 그렇게 참하게 생겼어요. 올해 몇 살이에요? 40 넘었습니다. 어머, 그렇게 안 보이는데 40이 넘었어요? 아유, 그럼 결혼은 했겠네. 그게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어머, 아유, 내가 괜한 걸 물었네. 아이, 미안해요. 아이, 근데 왜 이혼을 했대? 아, 이혼이 아니고 사별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유, 미안해요. 아유, 내가 주책이지.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주책이다 하면서도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양친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안경점 하면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애는 없느냐 등등 끝도 없이 물어보시다가 같이 온 친구들이 눈치를 주고서야 또 미안하다며 겸연쩍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안경점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대체로 그런 걸 잘 물어보셨어요. 그건 저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마치 인사처럼 묻기도 했고, 그 연세가 되시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누이가 안경점에 와서는 선글라스를 보러 왔다고 하면서 정작 저를 더 유심히 보는 겁니다. 안경점엔 의외로 안경을 맞추러 오는 사람보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아서 그러려니 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안경을 맞추러 올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저를 보고 마음에 드셨던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한번 보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누이 눈에도 제가 나쁘지 않게 보였나 봐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오다 가다 안경점에 들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 속에는 언제나 아들 자랑이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착하고 공부도 잘했다는 아들은 결혼했지만 사별을 했다면서 무척 속상해 하셨어요.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그렇게 불행해졌나 싶어서 한동안 자책도 하셨다며 우시기도 하셨죠. 어르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저도 사별을 해서 알지만 그냥 그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물론 남은 사람은 가슴 아프고 좀 더 잘해줄 걸 후회도 하게 되지만, 그건 그냥 인간적인 도의이고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결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아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고마워요. 사장님 말 들으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래도 아들이어서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해요. 아직 젊은데 평생 저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은 부모님께서 재혼하라고 안 해요? 늘 하시죠. 부모님 마음은 똑같은가 봐요. 근데 재혼 생각이 없기도 하지만 적당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술술 속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가 편하게 절 대해주셨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그런 것들이 시어머니의 작전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면서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 겨우 짬을 내서 데리고 왔어요.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드님이 어르신 많이 닮으셔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낯설지가 않네요. 물론 저는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우리 둘을 나란히 쳐다보면서 시어머니는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남편도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 역시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좋아서 재혼 자체를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전 무뚝뚝한 남자가 별로였어요. 먼저 간 남편도 무뚝뚝했습니다. 일요일에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할 정도였죠.
물론 제가 수다쟁이는 아니지만 입에 거미줄이 앉을 만큼 말이 없는 남자와 같이 산다는 건 정말 고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저 혼자 말하고 대답해야 했거든요. 저 혼자서 아침 빵 먹어도 돼요 물어보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처음 결혼해서는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토스트를 굽고 잼을 발라주면 아무 말 없이 토스트를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같이 쇼핑을 가서도 남편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발견하고 어떠냐고 물어도 그냥 말이 없었어요.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같아서 신혼 초에는 그런 문제로 많이 싸웠어요. 아니 싸웠다기보다는 저 혼자 성질을 부렸다가 혼자 풀렸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의 성격이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건 아주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뜻임을 나중에 알았죠. 아마 제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거나 수다스러운 편이었다면 사별하기 전에 이미 이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좁다고 하더니 전 남편의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중간에 전학을 가는 바람에 서로 연락이 끊어졌대요. 어느 날 남편이 안경다리가 고장났다고 잠깐 고치러 들린 적이 있었는데 마침 전 남편 동창이 근처에 왔다가 재수 씨에게 인사하고 간다고 안경점에 왔다가 남편을 보고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전 남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착하고 모범적이고 항상 남을 위하는 친구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학 가고 난 뒤 한동안 외로웠다고 했어요. 서로 추억할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은 친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우린 재혼에 대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사심 없이 서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사별한 사람들끼리에 동병상련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성진이는 어쩌다가 그렇게 먼저 간 겁니까? 성진은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어느 날 몸이 으슬으슬 춥고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더니 감기 몸살 같다고 병원에 가서 독감 주사를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전 그 생각을 하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은 전 남편은 집에 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열꽃이 피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전 자다가 깜짝 놀라서 119를 부르고 남편과 함께 응급실에 갔는데 남편은 그날 밤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독감 주사약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남편이 페니실린 종류의 항생제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체질이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그런 체질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놓기 전에 반드시 알러지 체크를 하는 게 의무라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했나 봐요. 정말 너무 황망한 죽음이었어요. 전 당연히 의료사고를 확신했고 남편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병원을 상대로 기나긴 소송을 벌여야 했습니다. 2년간의 소송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심신이 다 지쳐 있었어요. 주사약 처방을 한 담당 의사보다는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었죠. 비전문가가 뭘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건지 변호사만 붙잡고 하소연하다가 2년이 다 갔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자는 생각에 독하게 마음먹고 다시 안경점을 열었지만 후유증은 꽤 오래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성진이 납골당에 가보려고요. 근데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잘 살았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제 아내나 진성이가 먼저 간 건 그냥 그 사람들 운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야 남은 사람들도 살아낼 수 있어요. 저에게 그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은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그냥 잊으라는 말만 했고
더러 전 남편 시댁 쪽에서는 여자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절 깊게 위로하진 않으셨어요. 모든 건 스스로 해결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전 남편을 깊이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부부의 인연으로 살았고 떠나고 나서야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내내 후회했거든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 사별이지 쉽게 말하면 과부가 된 것인데 그게 무슨 자랑인가 싶어서 애써 사람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날 정말 실컷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었고 조용히 안경점을 나갔다 들어오더니 따뜻한 차를 사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울고 싶을 땐 참지 말고 울어요. 그리고 나서 달달한 거 마시면 훨씬 잘 이겨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태영 씨는 잘 극복하신 거예요? 저도 여전히 극복 중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짓는 순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재혼에 대해 단호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남편은 사람의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한 번 믿은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이 먼저 배신하더라도 남편은 절대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인연 때문에 아팠고 힘들었던 남편과 저는 그 인연의 얽힘 속에서 같은 기억과 아픔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어머니의 작전대로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죠.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첫 번째 결혼을 반대하셨던 탓에 아들의 재혼만큼은 마음껏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당신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구하고 싶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건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저도 남편도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잘 살자고 약속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 감독이어서 1년에 거의 절반 이상은 지방 출장을 다녔습니다. 지방 숙소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집에 왔어요. 결혼을 했지만 주말 부부로 살다 보니 평소에는 늘 혼자였기에 가끔 재혼을 했다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근처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살고 있어서 거의 매일 보니까 재혼한 걸 실감했죠. 시누이는 아들이 셋이다 보니 거의 집안일도 포기하고 애들 양육에만 매달렸습니다. 제가 시누이 대신 집안일도 거들었어요. 도우미 아줌마를 쓰면 될 텐데 싶어도 시누이는 남에게 살림을 맡기는 걸 예민해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고 가족인 제가 조금 도와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안경점에 출근했다가 점심이 되면 잠시 닫아두고 시어머니 점심 챙기러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오전에 복지관에 가시면 거기서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복지관에 안 가시는 날엔 항상 저와 함께 점심을 드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두시고는 찬이 너무 없다고 하시면서 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결혼하고도 주말 부부다 보니 제가 외로울까 그렇게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구나 싶어서 감사했어요. 가끔은 퇴근하면서 시누이와 조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다 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먹성 좋은 녀석들 셋에 시누이와 서방님까지 5이다 보니 치킨은 서너 마리 사가야 했어요. 양손에 치킨을 들고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끌벅적하게 살아가는 시누이 가족이 부럽고 그랬습니다. 제가 애가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애가 많아서 정신없는 그런 모습도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재혼하고 남편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시어머니나 시누이, 조카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를 크게 하지 않아서 부담이 되는 건 없었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삶 자체가 정직해서 믿었습니다. 친구를 좋아하긴 했으나 친구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고 가끔 술을 먹어도 그것 때문에 제 속을 썩인 적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각자 버는 것은 각자가 관리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생활비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저는 그 밖에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부담하면서 살았습니다. 결혼하면 누구 한 사람에게 경제권을 주는 것보다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게 전 더 편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남편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제사, 친정엄마 생신, 친정아버지 제사,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그 밖에 가족 모임이 생기면 남편이 종종 빠지는 겁니다. 남편이 워낙 바쁘다 보니 한 달 전부터 미리 말해서 스케줄 조절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그러는 겁니다. 분명 남편은 갈 수 있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이상하게 딱 그날이 되면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빠지거나 모임이 다 끝나갈 무렵에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미안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땅도 있고 적금이나 현금도 제법 있다고 들었는데 가끔 은행에서 대출이자 독촉장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최고장이 오기도 했어요. 여보,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좀 급하게 필요해서 꼭 갚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런데 최고장이 날아와요? 은행은 원래 하루만 늦어도 그런 거 보내고 그래. 괜히 사람들 겁주는 거야.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 남편이 허튼 짓을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해서 그냥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조금 큰 평수의 아파트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고 해서 살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팔고 부족한 부분은 저와 남편이 반씩 부담하면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를 했더니 난감해하는 겁니다. 어디 좀 투자를 해서 지금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투자를 했기에 그러는지 의아했죠. 시어머니가 하신 말과는 전혀 다르게 남편의 경제적 사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에게 슬쩍 물어보니 역시 반응이 조금 당황한 듯 하더니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 눈치가 아무래도 수상했어요. 여자의 직감은 못 속인다고 분명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고 하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시누이도 알면서 입을 다무는 게 확실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은 털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주말에 남편이 오면 이 문제를 얘기해봐야겠다고 결심했죠. 부부라고 해도 처음부터 각자 통장을 관리하자고 했기 때문에 돈 문제를 언급한다는 게 사생활 침해 같아서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부부도 각자의 사생활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주에 갑자기 시누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일단 시누이 퇴원은 시켜놓고 얘기하겠다고 미루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양심에 찔렸는지 그만 이실직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핸드폰 속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웬 어르신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사진 속 어르신은 누구예요? 그게 오빠 전처 장모님이세요. 네? 근데 왜 이 사진을 아가씨가 갖고 있어요? 신우는 이왕 이렇게 된 일, 숨기는 것 없이 전부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전처가 죽고 홀로 남겨진 장모님이 걱정되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서 여태 보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크게 다치시면서 치매까지 와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오빠가 수술비랑 요양병원비까지 모두 다 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뵈어 살펴드리고 혹시 오빠가 못 가면 제가 다녀오고 그랬어요. 저도 오빠한테 지은 죄가 있어서
차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언니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차마 말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제야 뭔가 맞아떨어졌어요. 전처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남편은 수시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때마다 가족 모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니,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 딱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오빠에게 지은 죄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신우이는 역시 망설이다가 눈 질끈 감고 실토했습니다. 신우이는 핸드폰 속에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각서였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남편이었고 빌린 사람은 신우이와 서방님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방님 사업자금을 남편이 빌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원래 영업일을 했는데 그만두고 골프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매장 규모도 꽤 크고 목도 좋은 곳이라 전 서방님 재력이 탄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매장을 오픈하는데 남편이 자기 명의 아파트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저에겐 상의 한마디 없었습니다. 골프 매장이 잘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뭐가 문제였는지 예상 밖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 임대료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남편에게 빌린 돈의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건 당연히 힘들었던 거죠. 남편도 자기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몇 번은 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납입했는데 그게 한계가 왔나 봐요. 결국 집에 은행에서 최고장이 날라오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겁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와 땅이 경매 위기에 넘어가게 되자 신우이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은행을 돌아다녀보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정신없이 다니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다쳤답니다. 오토바이에 부딪힌 건 그냥 둘러댄 말이었고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네, 오빠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는 경매 처분될 것 같아요. 신우이가 뒤늦게 미안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전 그냥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리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각자 통장 관리를 하자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내인데 그렇게 큰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처 장모 문제도 그래요. 장모가 아니라 남이라고 해도 아픈 사람은 도와줄 수 있죠. 그게 인간적인 도리이고요. 하지만 저에게 숨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솔직히 전처 장모의 상태를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어야 맞는 말이 아닌가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전처 장모님까지 보살펴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 생신도 제대로 안 챙기는 사람이 무슨 전처 장모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부양한 건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어요. 정작 우리 엄마한테는 용돈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큰 수술 2번에 요양병원비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는 게 기도 차고 황당하고 분노도 치밀고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서 남편 꼴도 보기 싫었어요. 남편이 착하고 마음 고와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전 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친정에 가면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 사이 남편부터 신우이 시어머니까지 이 사실을 알고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지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맞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화를 내는 게 이상한 건가요? 전처 장모님에게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여전히 전처를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이유 말고는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전철을 그토록 못 잊어하면서 왜 재혼을 했는지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로 남편을 불렀어요. 초췌해진 남편은 들어서자마자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 속이려는 건 아니었어. 언젠간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타이밍을 놓쳤어. 정말 미안해. 타이밍을 놓쳤어도 말은 해야 하잖아요. 당신이 나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전남편 시부모님을 당신 몰래 극진히 모시면서 수술비에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신의 대출 문제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명색이 와이프인데 한 번쯤 의논이라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신 늘 인간적인 도리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와이프인 나한테는 그 인간적 도리를 안 따져요? 난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야 희선아. 너무 미안해서 그랬어. 전처 장모님 일도 당신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서로 불편해지는 거 싫어서.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그랬던 거고. 대출도 열심히 일해서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돈 문제라면 당신 말 맞다나 갚으면 되는 거죠. 사업이라는 것도 잘 될 거라 생각해도 의외로 잘 안 될 때가 더 많으니까. 저도 가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 마음의 문제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아내와 의논해야 하는 게 부부인데 당신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거나 아님 여태 전철을 못 잊어서 그렇겠죠?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아니든 맞든 이제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전 결정했어요. 그냥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전 똑같은 얘기를 할 거고 당신 성격에 매번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 할 거고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희선아 한 번만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하고 뭐든 다 상의할게. 이미 늦었어요. 정말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매번 우리 가족 모임에 빠졌던 것도 전처 장모님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언제 우리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있어요? 그래도 나나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한 번도 서운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줄도 모르고 무조건 당신을 이해하려 했던 제가 참 어리석다 싶어요.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심한 배신감과 절망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가고 난 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섣불리 재혼을 한 것 같아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친구들 말대로 혼자 자유롭게 살 것이지 왜 자발적으로 결혼이라는 지옥으로 또다시 기어들어갔나 싶었고 제가 제 발등을 찍었구나 싶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가, 내가 아들을 잘못 길렀다. 다 내 탓이니까 날 원망해라. 내가 이놈의 자식 단단히 혼내줬으니까 네가 한 번만 불쌍한 놈이다 생각하고 봐주면 안 되겠냐? 응? 날 봐서라도 다시 생각 좀 해다오. 부탁한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마음이 괴롭고 속상해요. 안다 알아. 내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니? 내가 너 같아도 못 살지. 그래도 어렵게 한 재혼이잖아. 그리고 이제 난 그놈 없어도 살지만 너 없이는 못 산다.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쿨한 사람은 못 되나 봐요. 결국 이혼 전에 당분간 둘이 별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좀 떨어져 있으면서 차분하게 서로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도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어차피 지방 숙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 되니까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매 순간 생각하는 거지만 참 산다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괘씸하다가도 또 시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렸다가 하루에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별거하고 한 달쯤 지난 뒤에 남편 전체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신우에게 전해 들었어요. 남편이 전처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또 얼마나 서럽게 울까 혼자 상상하니까 또 열이 뻗쳤습니다. 그때 신우이와 서방님은 골프 매장을 처분하고 경매 직전에 대출금 일부를 갚는 것으로 경매 유예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신 듯 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는 제가 별거 중인 것도 몰랐고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엄마도 당뇨에 고혈압이 있으셔서 괜히 제 걱정에 몸이 상하실까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아직 완전하게 결정난 것도 아닌데 미리 말씀드려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더니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더 소원해졌고 어쩌다 전화통화를 해도 남보다 더 낯설어서 용건만 말하고 그냥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제 예감은 별거가 길어지면 자연히 이혼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미운 사람도 늘 부대끼다 보면 미운 정이 들어서 못 헤어진다는데 우린 그런 부대낌조차 서로가 피하려고 했으니까 정이 들 새도 없었고 당연히 다음 수순은 이혼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 생신날이었는데 전 별거와 이혼 문제로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아파서 그만 엄마 생신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동생네 가족도 그날 조카가 유치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바람에 가족 모임을 생각했다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엄마 생신을 서로 다 깜빡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었던 친정엄마는 그날 혼자 쓸쓸히 계시다가 갑자기 쇼크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친정엄마 생신이라는 것을 용케 기억하고는 케이크를 사들고 왔다가 엄마를 발견했던 겁니다. 급히 119를 부르고 응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친정엄마는 무사히 고비를 넘기셨어요. 의사 말로는 만약 그때 남편이 안 왔다면 친정엄마는 돌아가셨을 거라고 했답니다. 전 소식을 듣고 놀라 달려갔지만 엄마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한숨을 돌렸죠. 아이고, 김서방 아니었으면 난 벌써 황천길 갔어. 김서방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장모님, 이만하길 정말 다행입니다. 아유, 자식들 다 소용없다. 쟤들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엄마 생일도 모르고. 우리 김서방이 최고다, 최고. 어머니, 이왕 입원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친정엄마는 우리 김서방 최고라며 연신 좋아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부부가 별거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옆 침상 환자들이며 간호사들한테 자랑을 하는데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혹시라도 엄마가 별거하는 걸 눈치채실까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거 참 못할 짓이더군요. 어쨌든 엄마를 살려준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장모님 생신 때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더니 가장 결정적일 때 어떻게 알고 와서는 엄마를 살려낸 건지 참 신기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친정엄마가 입원해 계시는 보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병원에 와서 엄마 수발을 다 들었고 병원비도 냈습니다. 암튼 고마워. 근데 웬일이래? 엄마 생신을 다 기억하고 찾아가고? 그날 갑자기 장모님 생신이 이맘때인데 하는 생각이 났어. 당신한테 연락하려다가 그냥 혼자 얼굴 뵈러 갔는데 갑자기 쓰러져 계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러면서 남편은 잠시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한 거 정말 많이 반성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다 용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봐줘. 막상 별거하고 나니까 당신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더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이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새삼 알게 됐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제대로 좋은 남편, 좋은 사이 노릇하고 싶어. 남편은 자신이 너무 옹졸해서 저에게 상처를 줬다고 자아 비판도 하고 반성도 많이 했다면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데 그만 픽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웃었지? 웃은 거 맞지?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지? 또 한 번만 배신 때리면 그땐 아주 끝장인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래. 맹세. 이제 김태형은 죽을 때까지 김희선밖에 없어. 진짜야. 그렇게 우린 별거를 끝내고 재결합을 했습니다. 한 번 금이 간 그릇은 다시 붙여봤자 안 된다는 옛말이 있죠. 그래서 부부 사이도 한 번 금이 가면 다시 결합해도 언젠가는 쪼개질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안 오게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는 게 부부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 더 이해하면서 서로의 마음속 얘기까지 진솔하게 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억지로라도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남편은 절 위해서 요리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반드시 의논해서 결정하자고 약속했고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절대 각방 쓰지 말자고 약속했고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참 신기하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니고 비록 많이 느린 사랑이지만 충분히 깊고 묵직하면서 오래가는 그런 사랑을 시작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금부터 열렬히 사랑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말입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 끄덕이며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